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미국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무력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 약속을 확인하고 또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논의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일주일을 맞은 오늘 경기도 파주에서 네 번째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경기와 인천,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다시 발령했습니다. 앞으로 축사 등 동식물 시설로 훼손된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내 정비 사업이 한층 쉬워집니다. 사업 대상이 훼손지 1개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3,000제곱미터 이상인 훼손지 여러 개가 결합해 총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도 적용되도록 확대됩니다. 사업에 실패한 영세 자영업자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올해 말에 종료됩니다. 대신 내년부터는 체납 세금에 대한 가산금만 면제해주고 체납 세금은 5년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에 미국 뉴욕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양국 정상은 먼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열리리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이 아주 오랫동안 없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하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또 한미 동맹과 관련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며 이런 교류가 한미 동맹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산 셰일가스를 추가 수입하기로 한 것과 미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선 회담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의 최대 군사장비 구매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문 대통령과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당초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따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정부가 미국과 11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LNG를 추가로 수입하는 장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뉴욕에서 앞으로 18년 동안 최대 11조 4,680억 원 규모에 달하는 미국산 LNG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미 에너지 교역은 2016년 이후 7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의 LNG 1위 수출 대상국이 됐습니다. 어젯밤 김포에서 세 번째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난 지 하루도 안 된 오늘, 오전에 경기도 파주에서 또다시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미 한강 이남으로 범위가 확산됐고 또 의심 신고 대부분이 확진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여서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김성훈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오전에 국내에서 첫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곳이 파주였는데 여기서 또 추가 확진이 나왔어요.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의심 신고가 들어온 경기 파주의 한 돼지 농장의 돼지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농장의 어미 돼지 3마리는 유산 증상을 보였는데요. 이 농장은 돼지 2,300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 후 돼지들의 살처분에 나섰고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김포에서 세 번째 확진이 있었고 이게 한강 이남으로 범위가 확산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농식품부는 어제 경기 김포시의 한 돼지 농장에서 유산했거나 폐사한 돼지를 정밀 검사한 결과 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 이후 이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 1,800마리에 대해 살처분에 나섰습니다. 또 돼지열병 확산 예방 차원에서 농장에서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3개 농장 돼지 1,300여 마리에 대해서도 살처분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김포에서의 발생 소식은 한강 이남 지역까지 돼지열병이 확산됐다는 의미를 갖는데요. 전국 최대 양돈 농가가 몰려있는 충청도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 때문에 방역당국의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군요. 이렇게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데 정부 측 대응은 어떻게 됩니까? 네, 김포에서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온 뒤 어제 오후 7시 30분부터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령됐습니다. 네. 명령은 경기와 인천, 강원 지역에서 돼지 농장과 도축장, 사료 공장과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이제 실시됩니다. 또 정부는 어제부터 전국 6,300여 호의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태풍이 지나가면서 농장 주변에 소독을 위해 뿌려둔 생석회와 소독약이 빗물에 씻겨 내려갔을 가능성에 대응해 조치에 나선 겁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그런데 이렇게 잇따르는 확진 소식도 소식인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아직 원인을 모른다는 거, 이게 더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돼지열병의 첫 발병 이후 아직까지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확진 판정이 난 농가들은 돼지들에게 음식물 찌꺼기가 아닌 사료를 먹여왔고 울타리를 설치해 멧돼지와의 접촉도 차단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도권 전역과 전국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현재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소독을 벌이고 있지만 돼지열병의 잠복기가 최대 19일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추가 발생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장기화되면 밥상 물가가 또 한 번 들썩일 것도 같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정이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에 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정부가 그동안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장폐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또 일반 납세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됐던 이른바 체납 세금 면제 특례, 이게 내년부터는 사라진다고요? 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폐업을 하거나 재기를 신청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체납 세금과 가산금을 모두 면제해줬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 세금 면제 특례가 사라집니다. 대신 체납 세금에 대한 가산금만 면제해주고 체납 세금은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제기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실효성은 별로 없었나 봐요. 네, 기획재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에 해당 법안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맡겼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면 가산금만 면제해줄 경우 폐업한 체납자들의 재창업 확률은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조세연은 당초 법안대로 체납된 세금을 모두 면제해줄 경우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위장폐업을 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조세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세금 면제 특례를 적용받은 영세 자영업자는 총 6,940명으로 이들이 면제받은 체납 세금은 약 1,11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면제받은 가산금은 약 396억 원이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2달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떨어지며 2달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낮아진 농림수산품 가격과 또 석탄과 석유 제품 가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중고차 주행거리를 속여서 차량을 판매하는 범죄가 발생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중고차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중고차 주행거리를 앞으로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중고차 주행거리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카히스토리에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차량 일반 사양과 소유자, 차량 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지만 주행거리 정보 제공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험개발원이 차대 번호를 활용해
주행거리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주행거리 정보 제공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유용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앞으로는 상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GI 서울보증이 이달 출시한 상가 보증금 보장 신용보험에 상가 임차인이 가입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는데요. 앞으로는 법적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인데요. 이에 따라 상품을 가입하려고 해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했던 임차인들의 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김상현입니다. 앞으로는 축사 등 동식물 시설로 훼손된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의 정비 사업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돼서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그린벨트의 정비 사업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고요? 네, 개발 제한구역 훼손지 정비 사업의 규모와 요건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은 그린벨트 내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30% 이상을 공원이나 녹지 등으로 조성해 기부 체납하면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우선 이 밀집 훼손지 면적 기준을 단일 면적에서 합산 면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종전에는 이 밀집 훼손지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만 정비 사업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여러 개의 밀집 훼손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결합해도 정비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훼손지 판정 기준도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준공된 동식물 시설에서 같은 기간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정비 사업 구역의 그 정형화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밀집 훼손지 면적의 5% 범위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역시 조치했습니다. 정비 사업 방식도 토지를 먼저 조성하고 조성된 땅을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이 환지 방식에서 수용 또는 혼합 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린벨트 관련해서 또 어떤 부분이 바뀝니까? 네, 개발 제한구역 해제 후 이 재난 발생, 매장 문화재 발굴 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발 사업 기한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시행되는 개발 제한구역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인데요.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 사업에 착공하지 않아 자동 환원되는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됩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내일부터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또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도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죠. 이광우 기자. 네, 이광우입니다. 네, 먼저 아동수당부터 살펴보죠. 이게 몇 살까지 지급이 확대되는 겁니까? 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내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 이번 달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건데요. 수급 연령이 1살 늘어나면서 총 수급자는 276만 명으로 기존보다 40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예상했습니다. 아동수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데요. 복지로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관련 예산은 지난해 7,096억 원에서 3배가량 늘어난 2조 1,267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네, 이것도 아동 관련한 소식인데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 설치도 의무화가 된다고요? 네, 내일부터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됩니다. 정확히는 내일 이후 주택 사용 검사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는데요. 올 하반기에 약 65군데, 내년부터는 매년 300군데의 어린이집이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월 15,000원 정도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특히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구의 고충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지 특성에 따라 어린이집 수요가 낮을 경우, 예를 들어 입주자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면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어린이집 확충에 책정된 예산은 68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우입니다. 내년부터 인천 송도와 경기 고양 등에서 출발하는 광역 급행형 시내버스, 일명 M버스의 노선이 추가로 생깁니다. 특히 송도의 경우 서울 중심부로 오는 버스가 폐업해서 주민들 민원이 컸는데 이번에 노선이 부활되면서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정현 기자. 네, 김정은입니다. 네, 이 M버스가 어디에 또 몇 개 노선이 새로 생기는 겁니까? 네, 총 5개 M버스 노선이 신설되는데요.
인천 송도 6809에서 서울 공덕역과 삼성역까지 직행하는 버스가 각각 10대, 경기 고양 식사동 위시티에서 여의도역까지 가는 버스가 10대 생깁니다. 경기 화성에서는 동탄 2에서 강남역까지 10대, 화성 한신대에서 강남역까지 9대의 노선이 새로 신설되는 등 모두 49대의 버스가 인천, 경기와 서울을 새로 잇게 됩니다. 해당 노선은 내년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 기자, 이렇게 해당 지역의 교통 불편이 다소 개선이 될 것 같네요. 네, 특히 인천 송도의 경우에는 지난 4월 여의도와 잠실로 가는 총 10대의 버스가 폐업하면서 버스 노선이 줄었는데요. 이 때문에 송도 주민들은 서울까지 가기 위해 지하철을 여러 번 갈아타는 등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화성과 고양에서도 서울로 직행하는 버스가 적어 출퇴근길이 혼잡했는데요. 위원회는 각 노선의 대중교통 통행 수요와 기존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도, 지자체의 재정 지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 새 노선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또 다른 신규 M버스 3개 노선은 올해 안에 운행이 시작되는데요. 고양 원당에서 서대문역 사거리로 향하는 노선과 남양주 별내에서 잠실역으로 향하는 노선은 다음 달 중, 고양 과저마을에서 영등포 소방서로 향하는 노선은 연내에 운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SBS CNBC 김정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설 전망입니다. 액정 표시 장치 LCD의 생산 라인을 퀀텀닷 올레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규모 투자를 할 거란 전망이 나오네요. 네, 업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안에 충남 아산 탕정 사업장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로 불리는 퀀텀답 올레드를 양산하기 위한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퀀텀답 올레드란 올레드 패널에 퀀텀답 필름을 붙여 화면을 꺼도 잔상이 남는 올레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패널입니다. 일각에선 10조 원 이상의 막대한 금액을 투자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디스플레이 측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맥락을 살펴보면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가 사업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LCD 패널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떨어졌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LCD 패널 감산과 이에 따른 희망퇴직까지 나선 상황입니다. 때문에 LCD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꼽히는 퀀텀닷 올레드로 라인을 전환하면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디스플레이 충남 아산 사업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이 부회장은 LCD 사업이 어렵다고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미래를 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다음도 투자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사상 최대의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국 자율주행 업체에 20억 달러를 투자해 합작 법인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지환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현대차가 미국 자율주행 업체와 합작 법인을 만든다고요? 네, 방미 중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미국 자율주행 업체인 앱티브 테크놀로지스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앱티브는 미국의 부품사 델파이가 만든 자율주행 전문 기업입니다. 순수 자율주행 기술력은 웨이모, GM에 이어 세계 3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설립하는 합작법인에 모두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투자가 완료되면 현대차와 앱티브는 합작법인의 지분을 50%씩 갖게 됩니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투자 규모는 연간 30만 대 규모 해외 공장을 두 개 이상 건설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 정도 규모면 현대차그룹이 승부수를 던진 거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투자를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번 합작법인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과 판매가 목적입니다. 그룹 미래 먹거리를 위해 정 부회장이 과감한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정 부회장은 2024년 자율주행차를 양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최적화된 자율주행 플랫폼을 더욱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 이번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기자, 그러고 보니까 현대차가 최근에 미국에 투자를 늘리는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현대차는 최근 미국 엘라바마 공장에서 신기술을 도입한 엔진 생산을 위해 300억 원가량을 투자하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시기에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이 수입차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논의하는 가운데 미국 투자를 통해 관세 장벽을 넘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을 파는 대신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급이 줄어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 얼마로 집계가 됐습니까? 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가 올 들어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은 거래 비수기로 꼽히는데요. 통상적인 흐름과 달리 지난달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1,68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보다 76.4%나 늘어나며 올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송파구 478건 등 강남 내 4구에서만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우선 서울 집값이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분위기고요.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공급 부족으로 핵심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으니 팔지 않고 증여를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양도세, 보유세 부담도 한몫하면서 결국 증여를 통해 세금은 줄이고 가족의 부동산 자산은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마무리됐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관계부처 등과 조율해 시점과 지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주요 산업 가운데 전기와 가스, 수도 업종의 평균 월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인 구직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지난해 18개 주요 산업의 1인당 월 임금은 평균 35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별로는 전기, 가스, 수도 업종이 평균 58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 보면 남성이 414만 원으로 여성보다 144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제주항공이 다음 달 14일부터 국내선 운임을 평균 7.5%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주말 기준으로 제주에서 김포 노선은 8만 5천 원으로, 제주에서 부산 노선은 7만 3천 원 등으로 오르게 됩니다. 제주항공은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조업비 증가, 또 항공기 리스 비용과 항공유 등을 결제하는 환율 상승 등에 따라 경영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07% 강보합으로 2,094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19% 하락세를 보이며 64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헬릭스미스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유전자 치료제인 엔젠시스 임상 3상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제 12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양산을 위해서 13조 2천억 원을 투자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역시 0.3%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9,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2조 4천억 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미국 애티브와 자율주행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 0.38% 오름세 보여주고 있지만 기아차는 0.65% 하락하며 46,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입니다. 3천억 원대 자사주 매입 소식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2.98% 오름세를 보이며 25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